토트넘은 이번 시즌을 8위로 마치면서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지난 시즌 4위로 챔스를 나갔던 팀이 이번 시즌에는 유로파는커녕 컨퍼런스 리그조차 못 나가게 된 건데요. 케인과 손흥민을 위시한 득점력은 여전히 리그 상위권이었지만 악몽 같은 수비수들을 비롯해서 가끔씩 나오는 골키퍼의 황당한 실수로 실점은 강등권 수준이었습니다. 페리시치, 다이어, 산체스 등의 수비수들이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인 수비를 보여준 것도 맞지만 동시에 주전 골키퍼인 요리스도 노쇠화를 역력히 드러냈죠. 리그 중후반기에 들어섰을 때 요리스는 실점으로 이어지는 실책을 무려 5개나 저질렀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리그 최다 기록이었고요. 게다가 뉴캐슬과의 2차전에서는 충격적인 5실점도 모자라서 부상까지 겹치는 악재로 시즌을 일찍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86년생인 요리스는 만 36살로 운동선수로는 황혼기에 접어든 노쇠화된 선수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토트넘 백업 골키퍼의 포스터도 88년생으로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라서 토트넘은 새 골키퍼도 영입해야 하죠. 사실 토트넘은 그동안 요리스 덕에 골키퍼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부터 10년이 넘도록 요리스는 최상급 골키퍼로 분류되면서 엄청난 선방 능력을 과시했거든요. 2008년에 프랑스 국가대표가 된 후에 2022년까지 14년 동안 145경기로 프랑스의 역대 최다 출장 기록이 있고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우승, 2022 카타르 월드컵은 준우승을 하면서 국가대표 커리어도 매우 훌륭합니다. 월드클래스급의 반사신경과 뛰어난 위치 선정 능력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방을 뽐냈죠. 실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실점이 유력한 슈팅을 선방한 횟수에서 요리스가 1위를 기록했을 정도니까요. 다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바로 발밑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현대 축구의 트렌드를 보면 골키퍼부터 빌드업을 시작하는데 요리스는 이 부분이 약점입니다. 당연히 드리블 능력은 좋지 않고 롱킥 능력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특히 극심한 왼발잡이라는 점이 요리스의 부족함을 더욱 증폭시키죠. 그리고 또 하나의 약점이 있다면 페널티킥 선방률이 저조하다는 건데 지금까지 112번의 페널티킥 상황에서 단 12번만을 막아내는 데 성공하면서 약 15.2%의 선방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에서도 요리스는 단 한 차례 선방 없이 아르헨티나의 킥을 모두 허용한 걸 보면 아주 중요한 승부차기 순간에는 요리스의 약점이 두드러집니다. 이번 시즌에는 나이가 들면서 요리스의 단점이 크게 부각되면서 결국은 최악의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작년에는 2024년까지 재계약을 하면서 아직 계약 기간이 1년 남아있지만 이번 여름에 토트넘을 떠날 것이 매우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최근 요리스는 프랑스 언론인 니스 마틴과 인터뷰를 통해서 구단을 위해서든 나를 위해서든 우리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한 시대의 끝이다. 나는 다른 것에 대한 열망도 있다라면서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계약 만료로 떠난 모우라에 이어서 요리스 역시 토트넘 생활을 마무리하고 팀을 떠날 때가 온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사우디의 알 힐랄로부터 거액의 연봉을 제한받았다는 사우디 이적설도 제기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고향인 니스의 오지시 니스로 향할 거라는 말도 있죠. 만약 요리스가 토트넘을 떠난다면 이제 골문은 누가 지키게 될까요? 앞서 언급했다시피 포스터 골키퍼는 나이가 요리스와 많이 차이가 나지 않고 장기적인 대체자는 절대 아닙니다. 다음 시즌 손흥민의 반전을 위해서라도 골키퍼 영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죠. 시즌 중에는 아스톤 빌라의 마르티네즈 골키퍼 영입설이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그 골키퍼 맞습니다. 피지컬적으로는 요리스보다 뛰어나서 기본적으로 훨씬 안정감이 있고 반사신경 역시 탁월한 편이죠. 이를 바탕으로 한 슈퍼세이브가 자주 나오는 골키퍼입니다. 요리스와 가장 차별되는 점이 이미 언급한 페널티킥 선방 능력인데 현재까지 페널티킥 선방률이 26%로 요리스보다 10% 이상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리스와는 달리 양발을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이번 시즌에는 롱패스도 발전하면서 거의 완성형 골키퍼가 됐는데요. 지난 3월 아르헨티나의 TYC 스포츠가 토트넘은 마르티네즈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몇 주 안에 영입을 제안할 수 있다라면서 마르티네즈 영입설을 주장했는데 그때는 아직 토트넘의 순위가
아스톤 빌라보다 높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스톤 빌라가 7위로 토트넘보다 순위도 더 높고 컨퍼런스 리그라는 유럽 대항전에도 이미 출전해 있는 상황이죠. 3월에는 몰라도 지금 시점에서 마르티네즈가 토트넘으로 올 이유가 딱히 보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의 토트넘은 감독의 이름값도 예전과 달리 별로 높지 않아서 굳이 리그 안에서 누구를 데려오려면 토트넘보다 순위가 낮은 팀에서 한 명을 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후보는 2명으로 압축되죠. 9위 브렌트포드의 다비드 라야냐, 17위 에버튼의 조던 픽포드냐. 네. 실제 영국 매체인 타임즈지에서도 토트넘이 새로운 골키퍼로 에버튼의 조던 픽포드와 브렌트포드의 다비드 라야를 저울질하고 있다라면서 토트넘의 차기 골키퍼 후보를 2명으로 압축시키기도 했습니다. 일단 에버튼 픽포드의 경우에는 잉글랜드의 국대 넘버원 골키퍼로 탁월한 선방 능력이 장점입니다. 어찌 보면 요리스와 비슷한 유형으로 요리스보다도 피지컬은 살짝 딸리지만 동물적인 반사신경과 민첩성으로 저돌적인 수비를 보여주는 선수죠. 영국의 풋볼 인사이더에서는 토트넘은 최근 픽포드와 에버턴과 재계약을 체결했음에도 픽포드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면서 픽포드 영입설을 주장했습니다. 만약 토트넘이 픽포드를 노린다면 잉글랜드의 캡틴인 케인이 많은 도움을 줘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등 직전까지 갔던 에버튼 입장에서 만약 픽포드까지 팀을 떠나게 된다면 다음 시즌을 장담할 수 없어서 절대로 싸게 넘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상 이적료는 4천만 파운드인데 이건 골키퍼 치고 매우 비쌉니다. 이적료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비드 라야 얘기와 함께 보시죠. 브렌트포드의 라야가 가진 특장점은 바로 뛰어난 빌드업 능력입니다. 오히려 요리스와는 살짝 다른 스타일로 스페인의 국가대표팀 골키퍼 중에서 빌드업 능력은 최고로 평가됩니다. 경기를 읽는 눈 역시 매우 좋아서 정확한 킥력과 결합되면 최고의 빌드업 능력이 나오는 거죠. 덕분에 골키퍼부터 시작되는 빌드업으로 빠르게 공격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조금 더 요즘 트렌드에 맞는 발기술이 좋은 골키퍼입니다. 그리고 라야 역시 이적료는 4천만 파운드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라야와 픽포드 중에는 현재 라야의 가능성이 더 높은데 이적 전문가의 로마노 기자가 토트넘의 라야와 개인 합의에 도달하기 직전이다. 긍정적인 대화가 이루어졌고 양측은 장기 계약에 거의 동의했다라면서 구단 간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이적이 성사될 거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천만 파운드의 이적료는 골키퍼 이적료 역대 4위 수준으로 아주 비싼 금액입니다. 참고로 1위는 7,200만 파운드의 케파, 2위는 5,350만 파운드의 알리송, 3위가 4,550만 파운드의 부폰입니다. 현재 4위는 맨시티의 에데르송인데 당시 이적료는 3,500만 파운드였죠. 라야든 픽포드는 4천만 파운드의 토트넘으로 이적하게 된다면 프리미어리그 역대 4위 기록의 골키퍼 이적료가 됩니다. 짠돌이 레비가 이 금액을 그대로 다 줄 리는 절대 없을 텐데요. 과연 요리스를 대체할 다음 골키퍼를 얼마에 영입할지 계속해서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